지구를 반으로 잘라볼게요. 모든 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핵이 있네요. 여긴 5분의 내부보다 약 40배 더 뜨거워요. 저기 멘틀이 있네요. 뜨거운 용암의 바다죠. 여기 지구 지각이 나오네요. 우리 문명이 살고 있는 단단한 표면이죠. 하지만 위를 올려다보면 대기층과 오존층 외에도 많은 층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이곳에서 우리의 행성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상한 방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지구의 자기장은 아니에요. 이 방울은 전파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행성은 전파 스펙트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납니다. 하지만 우린 잠수함과 연락을 취하게 해주는 저주파 파동에 관심이 있어요. 자, 전파는 광파 또는 규칙적인 바다의 파도와도 같아요. 이걸 좀 보세요. 두 꼭대기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에요.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이런 파장이 있는 게 주파수입니다. 예를 들어 1초 간격으로 10개의 파장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 파장의 주파수를 추측할 수 있나요? 네, 10Hz예요. 휴대폰은 300MHz에서 3000MHz의 주파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수에 0을 6개 더 붙여보세요. 하지만 그 주파수의 파장은 벽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터널을 지나 운전할 때 폰의 연결이 끊어지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건 그 안에 금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파를 많이 약화시키는 전도성 물질이죠. 소금물도 일종의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충분히 깊이 있으면 두꺼운 물층이 신호를 약화시키고 통신이 끊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 우린 파장을 적게 하면서 더 길게 해서 보내요. 같은 시간 안에 단파의 주파수가 장파의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저주파라고 불러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파장들이 지구 전역, 심지어 우주로까지 이동한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흥미로워져요. 파장은 태양 복사 입자와 충돌해요. 우리는 태양을 빛과 열을 주는 친근한 거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해로운 방사선을 엄청 방출합니다. 각 플레어나 물지의 전기 방전은 우리 고향별에 훨씬 더 큰 방사선 폭발을 일으켜요. 이 입자들은 전파가 그렇듯이 우리 행성으로 날아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안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방패막 역할을 하는 우리의 방울에 충돌해요. 기본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온 방사선 입자는 지구 주위의 방사선대에 축적됩니다.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그걸 가둬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초저주파 방울이 이 방사선대 바로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이게 해로운 배출물들을 격퇴하는 것을 도와주죠. 오래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대는 예전에 훨씬 더 낮았고 지구에 더 가까웠다는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우리 문명이 전파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파장이 그 대를 더 높이 올렸어요. 아무도 단순한 전파에서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게 미래의 우주 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에 있을 때 자기장은 방사선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여러분은 충전된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의 극지방에 있는 공기 입자들을 빛나게 할 때 그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오로라예요. 다음번에 이 아름다움을 감탄할 때 실제로는 극도로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구가 여러분을 구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구 자기장 바깥 우주 어딘가에 있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몇 달을 보내는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과학자들은 우주정거장과 우주선 주변에 초저주파 보호용 버블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아마도 화성을 식민지화할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장도 없고 방사능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줄 게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인공 방울을 만들면 해로운 방사선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방울은 대기입니다. 레이어드 케이크나 양파 같은 거죠. 대기의 각 층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가장 낮은 층은 대륙권이에요. 이 층은 지구상의 모든 공기 중량의 8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증기가 있는 주요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은 날씨라고 불리는 기계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태양이 지구로 에너지 광선을 보냅니다. 우리 행성의 표면은 그것들을 반사하고 대륙권의 공기를 데워요.
이게 차가운 공기와 자리를 바꾸고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모든 바람, 사이클론, 폭풍, 토네이도는 대륙권에서만 일어납니다. 최대 약 12km에서요. 그래서 상업용 비행기는 약 10km 고도에서 비행해요. 바람이나 다른 악천후가 이 지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곳의 공기는 아래 지구만큼 밀도가 높지 않아요. 해수면 위로 1.6km를 나는 것은 비스킷을 통해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10km 고도에서 비행하는 건 부드러운 휘핑크림을 통과해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비행기는 저항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이에요. 연료도 아낄 수 있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해주죠. 몇 가지 중요한 단점은 날씨가 매우 춥고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 열을 흡수해 서로 전달할 공기 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워요. 같은 이유로 여기서는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비행기에 산소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 좀 가볼게요. 이것은 성층권입니다. 여기는 공기 분자가 더 적어요. 그리고 기상 탐사선이 날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달린 작은 풍선의 일종이죠. 이 대기의 일부분은 또한 잘 알려진 오존층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로운 자외선에 대한 우리의 보호막입니다. 오존은 3개의 원자가 들어있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산소와 거의 비슷해요. 해로운 자외선이 우리 대기에 들어올 때 O3 분자와 충돌합니다. 광선은 분자를 O2와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의 구름 속을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소행성 하나를 피하고 또 하나를 피하고 그러다가 전속력을 내서 일부러 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가까운 미래에 하게 될 일이에요. 모든 임무는 11월 24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펠컨 9 부스터 로켓은 이미 발사되어 있습니다. 그건 22층 건물만큼 높아요. 11마리의 기린만큼요. 로켓은 약 8톤의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큰 코끼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셈이죠. 코끼리 먹이도 같지요. 카운트다운 3, 2, 1, 점화. 사방의 연기가 자욱하고 로켓은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9개 엔진이 전력으로 로켓을 가속시켜요. 전속력일 때 로켓은 음속보다 10배 빠른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 엔진이 꺼지고 로켓의 1단계가 해제되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몇 초 후 두 번째 단계는 점화 명령을 수신합니다. 로켓은 하나의 엔진을 켜고 궤도까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화물 캡슐이 열리고 다트 우주선을 내보내죠. 다트는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테스트를 뜻해요. 일단 발사되면 우주선은 2개의 큰 태양 전지판을 펼칩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혁명적인 이온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거예요. 기존 엔진의 수톤에 연료를 태워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로켓 자체는 본질적으로 방출된 가스를 밀어내요. 이온 엔진은 연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강력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온화 가스를 가속시키죠. 기존 로켓처럼 이 가스를 방출하고 밀어냄으로써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온 엔진은 추진력이 덜하긴 하지만 우주선을 더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켓 엔진은 도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거예요. 이온 엔진이 천천히 가속되는 동안 페달을 밟으면 일반 엔진은 많은 연료를 태웁니다. 하지만 재래식 로켓이 급유를 위해 멈춰야 할 때 이온 엔진은 미친 속도로 일반 로켓을 지나쳐 갈 거예요. 그렇게 다트 우주선은 1년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화성까지의 비행은 약 7개월이 걸려요. 시간을 1년 후로 빨리 돌려볼게요. 우린 도착했어요. 이건 소행성 디디모스입니다. 디디모스 궤도의 가장 먼 지점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2,000문단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지구와 태양 거리의 2배예요. 이 지점에서 태양은 소행성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행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접근합니다. 1,000문단이, 즉 이 소행성의 궤도가 우리 행성의 궤도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디디모스는 약 780만 킬로미터 거리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어요. 이건 달의 궤도보다 20배 더 멀어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77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디모스는 위험한 소행성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미래엔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충돌의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디모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보다 더 커요. 그리고 2시간 15분에 한 바퀴의 속도로 회전하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소행성 동반자가 있어요.
폭이 160m인 작은 돌덩어리예요. 스쿨버스 12대 혹은 기차 10칸 정도의 크기죠. 이 돌덩어리가 소행성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궤도 주기는 약 11.9시간입니다. 나사는 최대 너비 25m까지의 소행성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지구 대기에서 완전히 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25m에 800m 사이 크기의 소행성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0m 이상의 소행성은 큰 도시나 심지어 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디디모스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소행성에 대한 방어 방법 중 하나를 디디모스에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 충격체예요. 그래서 다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트 우주선은 소행성과 충돌할 거예요. 소행성 자체뿐만 아니라 작은 동반자까지도요. 다트는 이미 초속 6.6km의 속도로 소행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라면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횡단한 것은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트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충돌까지 3초 남았습니다. 2, 1, 쾅! 우주선은 전속력으로 소행성에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소행성이 폭발해서 산산조각 날까요? 아니면 소행성이 당구공처럼 우주로 날아갈까요? 자,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작은 소행성의 속도를 아주 조금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궤도 주기를 몇 분 정도 줄이기에 충분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 망원경으로 충돌의 영향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우린 또 다른 임무를 띈 우주선을 디디모스로 보낼 겁니다. 바로 헤라입니다. 2024년에 발사될 것이고 2027년경에 디디모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우주선은 다트의 충돌 피해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 장비를 운반할 겁니다. 도착하면 헤라는 새로 생긴 충돌 분화구를 포함한 그 작은 소행성의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헤라는 또한 2개의 큐브셋을 운반할 겁니다. 이건 신발 상자보다 작은 소형 우주 탐사선입니다. 헤라는 이 작은 위성들을 발사해서 소행성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거예요. 탐사선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우주 암석을 연구할 겁니다. 임무가 끝나면 그중 하나는 소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 소행성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또한 헤라가 미니 임팩터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행성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큰 우주선과 작은 우주선으로 인한 충돌의 차이를 평가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소행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 모두 탑승하세요. 여기는 은하계 여행선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국부 은하군이에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오리온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 그리고 그 사이 다른 놀라운 볼거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펴주세요. 초광속으로 전환할 때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차원적 위상 변화를 겪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따끔거림은 금방 지나가요. 승객 여러분, 우리는 은하 위도 180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북쪽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첫 볼거리는 M42로 알려진 강력한 항성 생성 영역인 오리온 성운입니다. 하지만 먼저 광고된 여행 일정에 없었던 선장님의 특별 선물 말머리 성운입니다. 좌연에 있어요. 왼쪽을 말하는 거죠. 명칭은 M43입니다. 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신생별에는 강한 태양풍이 불어서 성운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지금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수천 년 안에 그 가스는 우리 태양을 만든 별과 같은 성운에 의해 완전히 날아가 버릴 거예요. 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에 의해 포획된 성운 가스들을 제외하고는요. 좋아요. 우리 승객 중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M42와 M43의 M은 뭘까요? M은 메시에를 뜻합니다.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름은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였던 샤를 메시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는 초기 망원경을 통해 뿌옇게 보이는 110개의 물체를 카탈로그에 출판했어요. 말머리 성우는 그의 목록에서 43번째예요. 투어를 계속하다 보면 M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길 보세요. 우리는 오리온 성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운의 가스가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덜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장기 노출 망원경 사진과 성운의 다양한 가스를 강조한 사진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탑승 패킷에 동봉된 색안경을 사용해보세요.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광속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중심에 있는 사다리꼴 성단에 접근하면 밝은 별 세타 C가 시속 8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풍을 방출합니다. 그것은 가스와 먼지구름 전체를 변형하여 근처의 별들을 압축하는 충격파를 만들어요. 세타 C는 태양보다 20만 배 더 밝은 메가스타예요. 약 100만 년 후에 초신성이 될 거예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산소, 수소, 황이 마치 형광등처럼 이온화된 상태로 빛납니다. 산소는 파란색, 수소는 빨간색, 약간의 녹색, 그리고 황과 먼지는 노란 오렌지색으로 빛나요. 오리온 성운에서 나와 은하면 위로 높이 솟아오르면 우리 은하 밀키웨이의 나선팔이 보입니다. 은하 위 이 높이에서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우리 태양은 페르세우스 자리 팔 바깥쪽과 궁수 자리 팔 안쪽 사이에 있는 오리온 자리 팔에 있습니다. 밀키웨이 중심에는 항성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밝은 자성막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은하의 70% 이상이 자성막대를 포함해요. 이것은 성숙한 은하의 표시예요. 멀리 있는 은하의 20%만이 중심 핵의 자성막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승객 여러분, 주스바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 H1 서버가 주문을 받을 거예요. 저 멀리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하지만 수많은 외소 은하에 주목해주세요. 우리 은하 주변에 40개가 넘게 있어요. 지금 그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LMC라고 부르는 대마젤란 우는 밀키웨이에 있는 불규칙 외소 은하로 약 300억 개의 별을 포함한 역동적인 항성 형성 지역으로 타란툴라 성운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곧 통과하게 될 거예요. 대마젤란 운이 있다면 물론 소마젤란 운 SMC도 있겠죠. 저기 있네요. LMC의 왼쪽 아래에 있어요. 밀키웨이가 결국에는 이 두 외소 은하를 모두 삼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흡수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색안경을 다시 쓰고 보면 LMC가 수백만 년 동안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SMC로부터 엄청난 양의 가스를 빼앗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가스에 대해 잘 알아요. 우리는 밀키웨이에서 약 50킬로파섹, 5만 파섹 또는 16만 3천 광년 거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파섹이 뭘까요? 아니요, 파란색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1파섹은 약 3.26광년이고 1광년은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파섹이라는 단어는 패럴렉스와 세컨드의 조합입니다. 패럴렉스는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각각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패럴렉스죠. 하나의 천체가 태양의 한쪽 면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고 6개월 후에 다시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지구에서 촬영되었을 때 그 차이는 각 또는 각분, 각초, 각 밀리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파섹, 패럴렉스 1각초이며 약 3.26광년으로 밝혀졌어요. 1파섹은 이런 차이가 3600분의 1초인 거리예요. 줄자로 광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섹은 별이나 은하 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패럴렉스가 클수록 물체는 더 가깝고 패럴렉스가 작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앞에 보이는 타란툴라 성운의 중심부에는 R136 성단이 있습니다. 1광년 거리 내에 각각 태양의 5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40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에서 4광년 이내에는 다른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약 2시 방향에서 초신성 1987A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10만 배 밝은 청색 거성은 중심핵이 폭발하여 태양보다 1억 배 밝은 제2형 초신성이 됐어요. 그것은 먼지와 가스에 둘러싸인 중성자별과 엄청나게 여러분은 지구가 꽤 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태양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99.9%를 차지해요. 나머지 질량은 행성과 위성, 소행성, 해성, 가스 그리고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태양은 우리를 매일 따뜻하게 해줘요. 이것의 온도는 약 섭씨 5,537도이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열과 온도를 구별해야 해요. 열은 어떤 물체 내부의 에너지예요. 온도는 물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열이 그 물체에 전달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물체가 열을 잃으면 온도는 내려가죠. 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태양은 방사선을 통해 전달돼요. 그건 열을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는 의미죠. 여러분의 몸도 열을 방사해요. 적외선 파장으로 말이죠. 그래서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여러분이 방에 있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체가 뜨거울수록 더 많은 열이 방출돼요.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는 대부분이 진공 상태여서 방사선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열을 충분히 전달할 입자가 없어요. 태양에서 오는 열이 물체에 닿으면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주엔 아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지 않아요. 우주에 있는 아주 드문 원자와 분자가 열을 흡수하고 차가운 진공이 차갑게 유지되는 동안 그것들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지구 대기 안엔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는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물체를 직사광선에 놓는다면 그것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섭씨 121도로 가열될 거예요. 진공의 온도는 섭씨 영하 270도예요. 그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주가 여러분을 태우거나 얼어붙게 할 거란 뜻이죠. 태양은 사실 노란색이 아니에요. 넓은 범위의 파장에 걸쳐 빛을 방출하죠. 우린 스펙트럼의 정점으로 온도와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뜨거운 별들은 파란색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흰색 그 사이의 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태양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녹색이라고 부르는 파장에서 스펙트럼이 최고조에 달해요. 하지만 우리 눈은 그걸 달리 인식하죠. 그래서 스펙트럼의 다른 파장과 결합한 이 녹색과 스펙트럼의 다른 파장의 결합이 인간의 눈에는 하얗게 보일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태양을 노란색으로 인식하는데 그건 우리의 대기가 붉은 빛보다 푸른 빛을 더 효율적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이에요. 일출과 일몰 동안 놀라운 광경을 선사해주는 태양의 스펙트럼에는 붉은 빛이 더 많이 있어요. 흑점은 평균적으로 태양 그 자체보다 훨씬 차가운 태양의 가시표면의 일부예요. 이것들은 증가된 자기장이 있는 부분과 겹쳐요. 이 부분들은 태양의 가시표면으로 열이 방출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태양의 나머지 표면은 태양의 흑점보다 3배 더 밝아요. 그 대조가 그것들을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죠. 우리가 태양에서 흑점을 떼어다가 밤하늘 어딘가에 둘 수 있다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 달처럼 밝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하나의 원시 행성 구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요. 천왕성과 금성만 빼고요. 아마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든 강한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하는 달라요. 보통 같은 먼지와 입자의 구름으로부터 형성되지 않아요. 또 무작위로 우주에 분포되지 않아요. 필라멘트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암흑물질과 은하의 밀도가 높은 가느다란 가닥이죠. 그 사이엔 빈 공간이 있고요. 원시 은하계는 우주의 작은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도 우주 전체에 걸쳐 암흑물질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필라멘트의 물질은 코르크 스크루 형태로 움직이며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은하가 회전하려는 일반적인 방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무작위적이에요. 언젠가 우린 달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달 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케이블카 말이에요. 그게 402,336km까지 뻗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행성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을 텐데 지구와 달은 모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궤도 높은 곳에 닿게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가 몇십억 달러의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달에는 우리가 분명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희귀한 형태의 헬륨은 지구의 핵융합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희귀한 요소들을 가져와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제품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3번 정도 오르내리면 엘리베이터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케이블의 두께는 연필만 하겠지만 무게가 40톤 정도 될 거예요. 심지어 뭔가를 발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구에 갖고 있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2개의 조합도 있을 수 있어요.
우주선이 지구 표면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 달로 향해 날아가겠죠? 최종적으로 달 표면으로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태양계의 행성들은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궤도를 갖고 있지만 가스상 거대 행성 충돌은 행성계가 아직 형성되고 있을 초기 단계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한 인간에겐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위대한 도약이다. 달의 표면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이에요. 그는 버즈 올드린과 함께 달 표면에서 2시간 반을 보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우주 비행사들이 갖고 다닌 모든 장비들의 무게는 77kg이 넘었었죠. 달에 착륙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역사상 실패로 끝난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아폴로 프로그램 중 하나의 우주 비행사들은 단 3일 만에 사람들을 달 표면으로 발사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연료를 아끼고 싶어 했었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죠. 착륙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GPS도 없어요. 우주선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충분한 정보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이래로 이미 12명이 그곳을 걸었어요. 달은 인간이 지금까지 방문한 유일한 우주 물체이며 나머지는 로봇들만 방문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잠시 짧게만 방문했죠. 나사는 달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될 거고 화성에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임무에서도 같은 동일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달에 가는 13번째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무서운 침묵, 발밑에 달 먼지, 그리고 오직 끝없이 별이 총총한 검은 하늘뿐이죠. 하지만 경치를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착륙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선 우리의 몸은 중력, 대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은 지구의 조건에 적응된 기계와 같아요. 우리의 행성은 우리가 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중력은 달보다 6배나 더 강해요. 이는 지구에 비하면 거의 진공 상태와 비슷하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런 상황에서 숨을 참는 건 현명하지 않을 거예요. 진공이 여러분 몸에서 공기를 잡아당겨 낼 테니까요. 여러분 몸에 아직 있던 산소는 체액과 함께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관과 장기 조직이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 다리, 팔은 모두 현재의 모양을 잃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정상 크기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오래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고요. 하지만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피부는 탄력이 매우 좋아서 몸을 같이 붙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몸에 노출된 액체는 증발하게 될 거예요. 눈 표면, 피부 모두 끓게 되죠. 침은 말 그대로 혀 안에서 끓게 될 거예요. 하지만 피는 여전히 액체 상태로 있을 거예요. 혈관벽이 끓는 걸 막아주거든요. 대기도 없고 산소도 없어요. 폐에 이미 있던 산소는 빠르게 없어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만약 장기가 보통 혈액에 의해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되던 산소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뇌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기절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15초 안에 일어납니다.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에 남아있는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몸이 가진 시간은 이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더 오래 있게 된다면 그럼 끝이에요. 오존층도 없고 강한 자기장도 없어요. 달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가장 높은 층과 밀도가 비슷해요. 그곳에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죠. 그렇다는 건 우리 몸이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충돌이 지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우린 못 느끼지만 이 모든 위험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걸 의미해요. 지구에서 우리의 근육과 뼈는 중력에 저항하도록 조정되어 있어요. 중력이 없다면 우린 근육을 잃기 시작하고 뼈는 점점 약해질 거예요.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동물처럼 보이는 해양생물인 블로브피쉬와 같게 될 거예요. 이 물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요. 아래에서는 다른 물고기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더 무서워 보이죠? 하지만 신선한 공기로 나가게 되면 납작해져서 몸 전체가 이상한 슬픈 푸딩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건 압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압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달에 가면 블로브피쉬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로 묶어줄 압력이 없으니까요. 지구에서는
공기 기둥은 신체 전체 표면에 대략 15톤에서 20톤의 질량으로 누르고 있어요. 우린 이 공기 기둥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몸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몸 안에도 공기가 있어요. 내부 압력은 대기와 동일해요. 그리고 달 표면에서는 그걸 지지해줄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죠. 저 위는 또 엄청 추워요. 온도는 낮에는 120도에서 밤에는 마이너스 133도로 급격히 변해요. 달에서의 하루는 지구 날로 29일간 지속되어 그 말은 14.5일을 견딜 수 없는 빛 속에서 보내다가 그 후 14.5일 동안 자, 여러분은 블랙홀 가운데로 떨어져서 슬픈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블랙홀에 떨어진다고 해서 꼭 여러분과 우주선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면 더 큰 블랙홀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작은 블랙홀에 떨어진다면 사상의 지평선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중력은 센티미터 단위로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뻗으면 팔꿈치보다 손가락에 가해지는 중력이 훨씬 강하죠. 그러면 손이 길어지고 불편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같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떨어진다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블랙홀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사상의 지평선은 넓고 중력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와 머리 꼭대기에 느껴지는 중력이 거의 비슷할 거고 블랙홀의 중심부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속설은 깨졌어요. 다음 속설은 우리가 대형 폭발을 일으켜 거대한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익숙한 줄거리에 따르면 우주선이 소행선의 표면에 착륙해서 한 팀의 우주비행사들이 재빨리 구멍을 뚫고 선물을 남겨두고 날아가고 나면 꽝! 그렇게 되면 소행성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지구로 계속 날아갈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큰 덩어리가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면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면 임무는 실패해요. 지구를 구하려면 정말 거대한 폭발이 필요해요. 소행성 내부뿐만 아니라 표면 위에서도요. 폭발이 발생하면 폭발의 힘이 소행성을 약간 아래로 밀어냅니다. 조금만 궤도가 바뀌어도 소행성이 나중에 지구를 지나 날아가게 만들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끝! 그리고 만약 소행성에서 큰 폭발을 일으킨다면 그 폭발음을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영화에서 종종 우주선 소리와 우주에서 벌어지는 전투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소리는 분자의 진동 때문에 퍼지는 파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수를 칩니다. 음파는 손뼉 친 손 옆에 있는 첫 번째 공기 분자를 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이어져서 파장이 여러분의 귀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공기나 물과 같은 분자가 필요해요. 우리 대기에는 음파가 잘 퍼지지만 우주 공간은 진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손뼉을 크게 칠 수는 있지만 진동에서 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자가 없습니다. 소행성에 대한 또 하나의 미신이 있어요. 화성 궤도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가야 합니다. 우와, 우리는 소행성대에 있고 거대한 바위와 얼음 덩어리 사이로 피합니다. 소행성이 가득한 지대에 들어섰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주는 넓고 소행성 간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요. 소행성대에 있는 모든 바위와 잔해들은 달 무게의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주 공간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두 은하의 충돌을 보세요. 각 은하에는 저마다 수십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섞는다고 해도 심지어 여기에서도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미신은 우리 궤도가 무중력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6km 상공의 거대한 상자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상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상자와 같은 속도로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제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느껴질 거예요. 궤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로부터 400km 상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구 표면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구 둘레로요.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초당 약 7.6km입니다. 미 대륙을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8분 만에 횡단할 수 있는 속도예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속도로 ISS와 함께 추락하고 있어요. 이제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같은 쪽으로만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달의 어두운 면이 있고 그곳에는 태양광선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미신이에요. 달이 지구에 대해 동주기 자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달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달의 자전은 지구의 자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달을 볼 때마다 한쪽 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달에도 태양이 비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달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그저 반대편일 뿐입니다. 그곳에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에이트겐 분지가 있습니다. 텍사스주 2개의 크기만큼 큽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한 가지 속설은 사람들이 실제로 달에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에 갔었던 최초의 우주 비행사들이 입었던 실제 우주복입니다. 신발 밑창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발이 달에 그런 발자국을 남겼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능해요. 달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 위에 부츠를 더 신었고 그 부츠의 밑창은 달에 있는 발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서 떠날 때 모든 물건을 다 가져오지 않았어요. 많은 물건을 남겼어요. 심지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달 모듈에 있는 좌석의 팔걸이도 버리고 왔습니다. 현재 달에 있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의 총 중량은 월면 작업차, 우주선 잔해, 로켓단, 달 탐사선을 포함하여 약 187톤입니다. 보잉 737 세대의 무게예요. 다음 속설은 여름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가 1년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운 계절이 옵니다. 태양은 지구를 더 뜨겁게 하고 우리는 해변으로 향하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지구의 축을 그려보세요.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축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때 겨울이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은 뜨거운 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태양광선이 지구를 가열하는 각도로 비추기 때문에 더워집니다. 하지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구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고 약간 납작한 타원이기 때문이죠. 보통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우리가 지나가는 궤도의 지점에 따라 500만 킬로미터 이상 길거나 짧을 수 있어요. 수천 척의 수상한 우주선들이 지구의 영공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우주선은 지구로 내려와 도시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갑자기 가장 큰 우주선의 문이 열리고 이상한 생명체가 나옵니다.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려 하면서 그들이 멀리 떨어진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최근 그 별에서 나오는 이상한 라디오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4.2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즉, 이 별에서 시작된 한 줄기 빛이 4.2년 후에 지구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27만 번 오가는 거리예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자체는 밤하늘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희미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곳으로 날아가서 자세히 살펴봐요. 여기 적색외성이 있어요. 태양보다 7배 작고 8배 더 밝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목성보다 1.5배 크고 거의 150배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에요. 지구보다 겨우 10% 정도 더 크고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죠. 그래서 온도도 너무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만약 그 행성에 물이 존재한다면 액체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남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만큼 발달한 생명체일지도 몰라요. 무선 신호는 기본적으로 파장입니다. 일정한 주파수와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인공 신호와 자연적으로 발생한 신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센타우리 프록시마 B에서 우리가 수신한 신호는 주파수가 982MHz였습니다. 우리가 부엌이나 차에서 듣는 일반적인 라디오는 약 100MHz의 신호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한 신호는 선진 문명 간의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주 문명에서 온 메시지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암호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이미 우주로 무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RS-15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는 1679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가로 세로 23개, 73개의 직사각형으로 이진법 코드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우리 문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맨 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체계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다음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과 같은 원소들의 원자 번호가 이 열쇠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핵심 원소들입니다. 이 신호를 수신하는 사람이 숫자와 키를 이해할 수 있다면 메시지의 다음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녹색 물질은 우리 DNA 사슬의 구성 요소입니다. 바로 여기 아래쪽에 DNA 사슬 자체가 있습니다. 흰색 직사각형은 이러한 빌딩 블록 쌍의 수를 나타내고 파란색 나선형은 DNA 체인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실루엣 자체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흰색과 파란색 물체는 우리 평균 신장을 코드화한 숫자입니다. 인간 그 자체는 DNA 가닥의 끝에 그려져 있어서 외부 우주 문명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 스케치 오른쪽에 있는 하얀 직사각형은 메시지를 보낼 당시 지구 인구의 숫자입니다. 1974년 당시 42억 명이었는데 현재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해요. 다음 부분은 우리 태양계의 그림입니다. 큰 노란색 사각형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 모든 행성이 있어요. 명왕성도요. 그 당시에는 아직 행성으로 여겨졌었죠. 우주 문명이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구는 약간 위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 메시지가 우주로 보내졌던 천문대입니다. 이 신호는 현재 지구에서 25,000광년 떨어진 M13 성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000년 동안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답변을 얻는데 25년이 더 걸릴 거예요. 센타우리 프록시마의 신호가 만일 메시지라면 우리에게는 해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초강력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결과를 기다려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포착한 첫 번째 미스터리 신호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1977년에 특이한 와우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궁수자리